안녕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 박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선거운동, 선거비용, 그리고 위반행위 예방 단속에 대해서 안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선거운동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전형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나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인사 문자 메시지 아니면 현수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활동을 해 보셨을 거고, 그럴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내용들을 질문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들으시는 내용이 아직은 선거운동에 이르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면 선거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선거법에서는 일단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위는 유권자들에게 나를 알리는 유권자라는 상대방이 있는 행위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는 경쟁 후보자라는 상대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끼리 서로 자기 목소리를 높여버리면 정작 유권자들한테 자기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겠죠. 전달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운동은 최대한 자유롭게 되어야 되지만 일정한 질서 하에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에 대해서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자동차 영업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요. 이번 지방선거에 이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인데, 자동차 영업을 하다 보면 무슨 무슨 자동차 김 차장을 찾아주세요. 중고차 매매 010 누구누구 누구누구 이렇게 현수막을 건다고 해봅시다. 선거일로부터 한 2년 전에 이런 현수막을 걸었다고 할 때 선거인들이 볼 때는 저분 자동차 영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이분 입장에서는 내 이름 한 번을 더 알리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다 덮어놓고 선거운동이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과도한 단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거리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할 때 평소에는 별 행위가 없다가 선거에 임박한 한 석 달 전쯤부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사거리 주유소 박 사장입니다 하고 다닌다고 할 때 그 주민들이 볼 때에는 저분 선거 나오려고 그러시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특히 객관적으로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기를 중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이 시기는 지방선거 180일 전에 들어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행위들은 선거인들이 봤을 때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는 점 정도 확인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선거운동 정의만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과도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이런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보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 예를 들어서 A랑 B라는 친구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봅시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에 A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아파트 값이 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B라는 친구가 볼 때, 난 저 후보자 별로 안 좋아하는 후보자인데, 너 지금 그 후보자 편드는 거야? 선거운동 하는 거니? 라는 시비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선거법에서 이런 선거에 관해서 자기의 의견을 단순하게 개진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다 하고 계실 텐데,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정책 공약을 준비하는 행위,
그리고 뭐 사무실을 준비하는 행위, 이런 아직 유권자들에게 대해서 지지를 호소하기 전 단계의 선거운동 준비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정당이 A 후보자를 공천을 한다고 했을 때 아니 저런 사람을 후보자로 공천하다니 즉각 철회하라 뭐 이런 반대의 의견을 개진한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은 정당에 대해서 하는 행위잖아요. 유권자들에게 대해서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그래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련한 지지 반대 의사 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보통 자신의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집권을 추구하는 결사체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한다고 할 때 궁극적으로는 자기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더 많이 찍어주세요라는 의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정당이 하는 활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의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 여기까지는 선거운동을 보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서 희망찬 2022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하면 의례적인 내용이 될 텐데요. 하지만 주의하실 것은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누구누구입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확 바꿔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승하세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신다고 할 때 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위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신다고 하면 그게 의례적인 내용을 넘어서 선거운동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그리고 선거운동은 본래 자유로워야 되지만 동시에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유권자에게 다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답니다. 그 첫 번째,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선거운동 기간 2022년 5월 19일 목요일부터 5월 31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 기간 진행되겠습니다. 13일, 나를 알리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선거법에서는 전반적으로 요소요소에 경제적인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을 방지한다라는 철학이 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거를 치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거사무원 인건비, 사무소, 선거운동, 유세차, 현수막 이런 데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만약에 이걸 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4년 동안 한다고 하면 이 막대한 선거 비용을 버틸 수 있는 분들이 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금을 댈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제한해 놓고 이 기간 동안에만 선거운동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후보자 등록이 5월 12일에서 13일 양일간인가요? 그리고 13일까지 끝나고 14일부터 18일까지 한 5일 정도는 쉬셨다가 쉬시는 건 아니죠. 사실상 이 기간에 이제 선거 벽보, 공보, 그리고 뭐 사무실, 현수막, 유세차 같은 거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5월 19일부터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5월 19일 0시 자정됐다고 유세차를 막 끌고 나가서 방송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야간 연설이나 야간 전화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보통 이 기간에는 이제 뭐 현수막 자리 같은 거 보고 그렇게 하시죠. 앞서 이제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취지가 경제적인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을 방지하는 취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13일의 기간은 너무 짧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돈이 들지 않는 선거운동 방법들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기간 예외를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뒤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비보호자 선거운동 방법 몇 가지가 있고요. 그 외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문자 메시지, 여기서 문자 메시지는 대량으로 보내는 그런 스팸 문자 메시지는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여기 전자우편에는 뭐 카카오톡 같은 이런 모바일 메신저들도 포함이 됩니다. 또 선거일, 요번에 개정된 사항이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하고 면대면으로 대화로 할 수 있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 등이 선거운동 상시 가능한 걸로 풀렸죠. 여기서 문자 메시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언제든지 선거 당일날도 할 수 있지만
전화나 말로 하는 것. 그리고 투표장에 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선거운동을 하면 좀 선거가 무질서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거 당일날은 이 두 가지는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이번에 개정된 사항, 예전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나서부터 선거운동용 명함을 돌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하기 전까지 입후보 예정자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예비후보자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도 독자적으로 명함을 돌릴 수 있죠. 근데 이 입후보 예정자가 돌리는 명함은 본인만 가능하다는 점 정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간 제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주체에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그리고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그리고 선거권이 없는 자는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맡고 있는 자신의 직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은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그리고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나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상금 임원, 농수, 협, 그리고 산림조합, 연변조, 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 이런 분들, 그리고 공무원하고 유사한 직위를 갖고 있는 사립교원, 정부 보조기관,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립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여러분들한테 중요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배우자, 우리 와이프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그러면 내 선거운동을 도울 수가 없겠네. 네, 아직까지는 그런데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 등록을 하시면 외국인인 배우자라도 배우자인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고요. 미성년자랑 선거권이 없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공무원이거나 배우자가 공무원, 외국인 아니면 뭐 통립반장을 하고 계시더라도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공무원인데 직계 좀비속이 공무원이거나 통립반장이거나 뭐 이런 신분을 갖고 있을 때는 후보자 등록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후보자를 지향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측근에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이나 아니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선거관리위원이나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라든지 통립반장 주민자치위원이신 경우에는 선거 일정 90일, 그러니까 3월 3일이 되겠죠. 그때까지는 지금 갖고 계시는 직을 사직을 하셔야 선거 사무장이나 사무원이나 아니면 연설원, 토론자 같은 선거 캠프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직무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선거일이 지나고 선거일 후에 6개월까지는 그 직에 복직될 수 없다는 점,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 당일까지 복직이 될 수 없다는 점 유념하셔서 3월 3일 전에 이런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사직할 수 있도록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기와 주체 제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비후보자 등록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사무소 설치, 일단 사무소라는 공간을 마련하셔야 되겠죠. 예비후보자가 설치할 수 있고요. 한개소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후보자 등록 전까지입니다. 후보자 등록하시면 어차피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가 후보자 선거사무소로 간주되니까요.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 단지 이제 후보자 등록하시면서 옮기시고 싶다 그러면 뭐 이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 선거구 안에 고정된 장소에 시설 설치해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입후보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뭐 식당을 경영하시고 계시다. 별도로 사무실을 구할 돈도 없고 그냥 우리 식당에다 하려는데 안 됩니다.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영업소 같은 데는 불가하고요.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는 그 정당의 사무소, 정당선거사무소 같은 데 설치를 할 수 있긴 한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여기에 설치하시면서 그 비용 부담 관계는 계약서든 어떤 서면으로 잘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당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예비후보자가 직접 부담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공천원금이나 뭐 이런 규정에 위반될 수가 있거든요. 그 점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사무소 설치보다 더 관심이 있으신 부분은 이제 선거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 현판, 현수막 이 부분에 더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규격이나 수량 제한 없고요. LED 간판 설치는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LED에다가 자기한테 유리한 뭐 유튜브 방송이나 뭐 이런 영상을 송출해 버리면 안 되겠죠. 녹화기 사용에 이르면 안 되기 때문에요. 예비후보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간판, 현판, 현수막에 게재하실 수 있고 그 건물이나 담장, 옥상에 설치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에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당의 공천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호는 보통 후보자 등록 기간 끝나고 결정이 되죠. 근데 그 전에 뭐 어떤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 통일 기호를 받는 경우에 기호 결정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 정당의 예비후보자들은 기호를 게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소 내부에는 후보자의 사진이라든지 보통 인쇄물 같은 거를 붙일 수도 있죠. 하지만 입구 외벽면 담장 같은 데는 불가능할 거고요.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이 보통 그 경선의 경쟁자들끼리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왜 예비 후보자인데 쟤는 후보자라고 표시를 하고 있냐 간판에 허위 사실 아니냐 이런 시비가 많이 붙는데요. 나중에 후보자 등록하시고 뭐 현수막 다치 교체하시기 힘들어서 그냥 예비 후보자 신분이지만 후보 뭐 후보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비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예비 후보자라고 쓰세요. 그 부분. 그리고 보통 현수막을 외벽면에 크게 거시면서 입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통 입주민들도 그 선거 고민이거나 아니면 선거 고민들하고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 소지가 없게 미리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인데요. 이 부분은 보통 정당에서 시도당에서 보통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는 대선 지방선거가 이어서 되고 있고 그리고 대선 정당선거사무소가 거의 설치되었거나 해 넘어가면 아마 설치될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자, 이제 사무 공간이 마련됐으니까 그 안에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겠죠. 선거사무 관계자 선임 신고입니다.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선거 사무 관계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죠.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 5인, 자치구시군장 같은 경우에 3인, 그리고 지역구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 2인 이내로 할 수 있고요. 물론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법정 선거원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 보통 두 분을 선임을 했는데 두 분 다 마음에 안 들어. 두 분 다 교체해. 그래서 한 번 교체를 했다. 근데 교체를 한 분도 마음에 안 드네. 이제 더 이상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비후보자 선거 사무원 수에 산입되는 분. 보통 선거를 치러보신 분들은 선거 기간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어서 그 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의 비서님이 저번 지방선거 때 캠프에 와서 좀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좀 와서 사무원을 해달라. 전에 보니까 TO에도 안 잡히더라. 근데 그거는 선거 기간에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 이야기고요. 예비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에는 정당 유급 직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지방의원들이 다 산입되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선거에 있어서 보통 경쟁 후보자, 특히 정당 공천의 경쟁자들끼리 서로 아는 사람들이 중첩될 수가 있는데요. 둘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같이 각각 선거 사무원으로 동일인을 선정하면 안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책임자 선임 신고인데요. 보통 예비보자 등록 신청하시면서 같이 동시에 회계 책임자를 같이 선임 신고하셔야 되죠. 만약에 근데 회계 책임자를 하실 만한 분이 딱히 없다. 그러면 예비후보자 본인이나 아니면 선거 사무장 이 회계 책임자를 겸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겸임 신고서를 작성해서 같이 신고하셔야 되고요. 회계 책임자를 선임 신고하거나 겸임 신고할 때는 그 예금 통장 사본 그리고 구비 서류들 주의하셔서 준비하셔가지고 같이 신고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후원회를 두실 수가 있죠.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 선임이 됐는데 어차피 하는 김에 그냥 이 선거사무소도 같이 해다오.
안 됩니다. 회계 책임자 정치자금법상의 어떤 회계 책임자를 한 군데 맡고 있다 그러면 회계 책임자는 중복해서 겸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언제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그리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을 나머지 묶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설과 인력이 마련이 되었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말로 하는 선거운동 그리고 전화, 직접 통화하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겠고요. 단지 말로 하는 거, 타는 말 아니고요. 대화를 보통 이야기하는 건데요. 면대면으로 하는 대화가 대표적이겠죠.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이런 확성장치 스피커 마이크를 이용해서 하면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되어버리고요. 5개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건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되어버리니까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서 제외되고요. 마찬가지 집회 이용 마찬가지고 특히 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장소에 제한이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박 전기 여객 자동차, 전기 여객 자동차라고 보통 노선버스를 이야기하죠. 관광버스는 전기 여객 자동차가 아니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열차, 전동차, 항공기 안,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막 명함 돌리고 지지호소하고 말로 선거운동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터미널역, 공항의 개찰구 안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역 예전에는 이게 지하철 첫 입구 첫 계단부터 금지를 했었죠. 그래서 보통 뭐 1번 출입구 쪽에 그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오시는 분들한테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개찰구 안에만 안 들어가면 지하철 구내까지는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옥내에서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하겠고요. 특히 보통 종교시설, 다만 이제 종교시설 같은 걸 빌려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뭐 농협이나 분여회 등에서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금지하는 것은 예배가 있을 때 그리고 종교시설이나 병원, 극장 그 용도로 사용될 때 그 옥내에서는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것 유념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송수하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컴퓨터를 이용한 거나 ARS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는 점, 그리고 야간에는 금지된다는 점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쓰시죠.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인데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단체는 언제든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는 것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좀 유념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향후회, 종친회, 동창회. 예를 들어서 우리 동창들이 동창회 이름을 걸고 또는 동창회 대표자의 이름을 걸고 요번에 우리 약대 동문 누가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좀 여러분들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 바랍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돼서 위반이 될 거고요. 또 일반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자동 동부통신, 보통 대량 문자, 스팸 문자라고 하는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부통신 등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8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예비후보자 등록했다고 8회를 바로 다 써버리시면 나중에 후보자 등록한 이후에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니까 이 시점에서는 좀 배분, 안배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정보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 의사를 반해서 전송할 수 없고 수신 거부 회피 방해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고 전화 요금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몇 가지 유의사항들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 동보통신이라는 게 뭘까요? 조금 생소한 용어죠. 선거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방식. 이것은 예비후보자, 후보자를 합해서 8회만 가능하다는 점. 보통 대량 문자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대화방 같은데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전자우편. 여기서 전자우편이라고 하는 데에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단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언제든지 선거 당일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상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비방은 안 되겠고요.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예비보좌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도 많이 180일 들어왔으니까 하고 계실 텐데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등록 마감 시간까지 선거운동용 명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보통 거리에서 교부하시거나 많이 배부를 하시죠. 지금과 달리 이제 예비 후보자를 등록하신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좀비속도 독자적으로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이 다니시는 선거사무장 사무원 활동보조인 예비 후보자가 지정한 1인도 같이 배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 후보자가 지정한 1인이라는 것은 뭐 서면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 바로 지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활동 보조인이라는 것은 아마 출마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체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한 손에 명함을 들고 한 손을 악수하면서 명함 교부하고가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사를 하면서 명함 교부하기가 힘든 경우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활동 보조인을 둘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같이 후보자와 함께 있을 때 명함을 교부할 수 있다는 점. 금지 장소는 앞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서 보신 거하고 같습니다. 다음으로 예비후보자를 등록하셔야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비후보자 등록하시면 보통 어깨띠 아니면 표지물이라고 하는데 보통 점퍼를 많이 입으시죠. 점퍼에 표지물 그 규격 내에서 어떤 글귀, 정당명이나 아니면 후보 이름을 새겨서 입고 다니시면서 선거운동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여기에도 기호 결정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경우는 게재가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아까 활동 보조인 말씀드렸는데 중증 장애를 갖고 있어서 뭐 휠체어를 탄다거나 할 때 표지물을 원래는 뭐 입고 다니거나 아니면 몸에 부착을 하는데 신체 보조 기구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 그리고 단체장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공약서가 있는데요. 예비후보자 홍보물 해당 선거구 안에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배부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규격 종수는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의 1종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면수는 8면 이내로 하셔야 되고 몇 가지 게재 사항이 있습니다. 앞면에 명칭, 예비보자 홍보물, 그리고 선거명, 부천시 의회 의원, 가선거구, 선거구명, 그리고 예비보자 성명과 소속 정당명, 그리고 뒷면에는 작성 근거, 이 홍보물은 공직선거법 60조의 3, 제1항 4호에 따라서 제작한 것입니다. 라는 내용, 그리고 인쇄사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전체 50% 이상의 면수의 선거 공약과 매니페스토 관련된 내용인데 어떻게 이 공약을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게재를 해야 되고 그 게재면에는 다른 정당 후보자, 예를 들면 현직 시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정당 후보자에 대한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발송은 보통 예비후보자 등록했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발송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좀 더 기억에 많이 남겠죠. 그래서 최대한 뒤쪽에 하시려고 하는데 선거 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 그러니까 5월 16일까지는 발송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발송하실 때는 요금 변랍에 의한 우편 발송으로 하셔야 되고 이 우편 발송 영수증 등 포함해서 2일 전까지, 발송하기 2일 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체장 선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비후보자 공약집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가 작성을 하고요. 이거는 도서 형태로 작성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 유념하셔야 되고 공약집, 명칭에서 나오다시피 자신의 공약과 그걸 어떻게 실현할 건지를 알리는 도서, 서적이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 공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후보자 자신의 뭐 사진이나 성명, 기본적인 홍보사항이 있기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10% 이내에서는 그 부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그리고 상시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 밖에 몇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게 되는 방법들 위주로 좀 적어봤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 보통 현수막이 가장 갈등이 많죠. 보통 선거일 전 180일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명 또는 정당명이 들어가는 현수막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90조 위반되는 여부가 중요하겠고요. 선거에 관한 인쇄물, 내가 이제 내년에 선거에 출마한다고 해서 이렇게 유권자들, 선거 국민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손편지를 써서 서신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런 서신 편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이 돼서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단체 선거운동, 앞서 잠깐 언급드렸는데 향후회, 종친회, 동창회, 기타 뭐 동호인회, 뭐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개인 간의 사적 모임들은 그런 단체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타이틀로 또는 대표자의 타이틀로 선거운동을 하시면 선거법 87조에 위반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제 예비후보자가 됐다고 해서 가가호 집을 방문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호별 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이 돼서 그 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선거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별도로 아마 또 강의 컨텐츠가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공천 헌금이나 매수 기부행위, 소위 동선거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익히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아마 정당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당 활동에 있어서 지금 대선 90일 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지방선거 90일 전이 이미 들어가 있는 기간이라 지방선거 끝까지 당원 집회에 관련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을 텐데요. 당원 집회 제한 기간 그리고 개최 신고 의무가 있는 기간들이 있으니까 약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선거 기간 중에 이 부분도 정당에 관련된 부분이라 이 부분 예정자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비용이 들겠죠. 거기에 대한 정치 자금 그리고 선거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자금 수입 지출과 회계보고 부분을 나눠서 살펴볼 거고요. 먼저 정치 자금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수입 지출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자금이라고 하면 보통 정치 활동을 위하여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정권, 그 밖의 물건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수입 측면이고요. 지출 측면에서는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보통 선거 치르시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정치 자금이라고 살펴보실 수 있겠죠. 여기에는 선거 운동을 위한 선거 비용도 있겠지만 선거 비용 외에도 정치 자금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자금이 적용되는 주요 대상들은 뭐 정당도 있겠지만 여러분 후보자, 예비 후보자들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치 자금보다 좀 더 여러분들에게 중요할 수 있는 비용 제한액도 있고요. 그래서 선거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선거 비용과 선거 비용 외의 정치 자금들이 있고요. 선거 비용 중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거나 당선되거나 하면 보전이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선거 비용에 들어가지만 보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선거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해당 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위해서 소요되는 금전 등 후보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후보자 본인이 부담하시는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뭐 선거 비용 제한액을 넘지 않기 위해서 원래 내가 써야 되는 건데 요번에 공보는 당신이 그냥 좀 이렇게 내다오 이렇게 해서 후보자가 부담할 비용을 제3자가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선거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위법행위 그리고 기부행위에 소반되는 비용들도 선거 비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보통 선거비용 제한액, 지역구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정도가 선거비용 제한액이라고 하면 200분의 1을 초과하면 혹시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5천만 원에 200분의 1이면 불과 한 25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하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치 자금, 선거 비용, 수입하고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정치 자금 수입은 요번에 이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들이 좀 더 늘어났죠. 그래서 후원회나 아니면 후보자 자신 자산으로 정치 자금을 수입해서 수입 계정으로 받은 다음에 지출을 하고 그리고 회계 보고를 하고요. 주요 수입원으로는 예비후보자 자산, 자신의 자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디 빌려서 차입금 또는 정당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후원회를 통한 기부금품들이 있을 수 있고요. 크게 세 가지 물줄기를 통해서 수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입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이 후보자이거나 아니면 선거사무 관계자일 때 회계 책임자에게 꼭 당부하셔야 되는 점, 회계 책임자를 통한 수입, 지출, 그리고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한 수입, 지출, 이 부분은 반드시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계정이라고 있죠. 위에서 말씀드렸던 주요 수입원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정당에서 지원되는 것 중에는 국고보조금, 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고 국고보조금 외에 뭐 당비를 모금해가지고 정당이 후보자를 지원한다는 그런 지원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 그리고 후원의 후원금을 통해서 조성된 자금 이 네 가지 계정을 반드시 회계장부를 구분하셔서 수입 지출을 하셔야 되겠고 그 각각의 계정 안에서는 선거 비용이랑 선거 비용이 아닌 정치 자금을 반드시 구분해서 회계장부를 기재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치자금 지출 관련해서는 먼저 뭐 공보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유세차를 계약한다든지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하면 지출 원행위를 하겠죠. 계약 같은. 그리고 실제로 대금 입금 그리고 대금 결제 지출이 이루어질 거고요. 영수증을 받으실 텐데 적법한 영수증이라면 보통 세금 계산서가 기본일 거고요. 그런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두셨다가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출 방법은 예금 계좌에 계좌 이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수표, 체크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을 기본으로 일단 생각하시고요. 현금 지출이 가능한 방법이 일부 있긴 한데 1회 20만 원 이내에서 그리고 총액 제한도 있으니까 일단은 실명 확인 방법을 통장을 만드시면서 체크카드 만드셔가지고 체크카드로 지출하신다라는 걸 그냥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몇 가지 지출 원칙이 있는데 사적 경비, 부족한 용도로 지출 금지 등등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치자금 선거 비용을 수입 지출하시고 이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선거 끝나고 나서 회계 보고를 하시는데요. 특히나 당선되거나 아니면 뭐 15% 10% 이상 득표하셔가지고 선거 비용으로 쓰셨던 내용 보전 받으시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 또 회계 보고가 되겠죠. 회계 보고를 하지 않으시면 또 일정한 처벌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소속 정당 지원금으로 구입 취득한 재산 사항, 그리고 정치자금 수입 지출부, 수입 지출한 내용. 그동안 이제 적절하게 회계 처리를 하고 회계장부 기재를 해 오셨다 그러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고요. 이 부분을 회계 책임자가 하는 부분이라고 그냥 맡겨두신다기보다 후보자 본인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선거 운동은 최대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일정한 질서하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이런 의무를 저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반 행위가 벌어졌을 때는
일단 당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중지하거나 아니면 이미 끝나버렸다 그러면 경고 또는 그 위반 행위의 결과물이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요. 어떤 기부행위, 매수처럼 그런 중대범죄가 아니라면 뭐 현수막이나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중지 경고,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정을 위해서 일정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장소 출입이나 질문 조사를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제일 위반을 하시면 많이 받게 되는 게 출석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겁니다. 이러한 단속 권한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매수 기부행위 중대범죄죠. 그리고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다 돈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비방 타 후보자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그리고 공무원의 선거범죄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등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위에 말씀드렸던 단속 근거를 적극 활용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니까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서 선거법에서는 몇 가지 보조 장치를 두고 있죠. 먼저 자수자에 대한 특례인데요. 특히 동선거에 관련된 매수나 기부행위 관련된 데서 이 기부행위 상대방, 그러니까 매수의 상대방, 돈을 받기로 한 사람 또는 이 돈을 전달하기로 한 사람이 자수를 할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해서 그 은밀할 수 있는 그 둘만의 관계를 좀 더 외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고요. 특히 선거범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거범죄 신고자 보호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앞선 사람이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 면제할 뿐만 아니라 그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범죄 행위 또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항상 상대방이 있거나 공범이 있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때 상대방이 언제든지 선거관리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위반을 한 사람,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은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반면에 그거를 신고한 사람은 형을 강경하거나 면제하고 또 포상금까지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만의 은밀한 범죄는 없다라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어떤 위반 행위로 인해서 후보자가 받을 수 있는 타격은 굉장히 클 수 있는데요. 선거 범죄 등으로 인해서 당선 무효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주변에서 보셨죠. 무효 사유로는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다거나 아니면 당선인 본인이 선거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된다거나 아니면 선거 사무장 등등이 선거 범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거나 하면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으니까 그에 충분히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그에 더해서 당선 무효된 분들은 보전받거나 기타금을 돌려받은 내용들도 다시 다 반환해내야 되기 때문에 당선이 무효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도 굉장히 심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내사항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